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 세무사 국내회계사 데뷔 중급회계 개강한 날이고요. 저도 오늘 개강한 날이라 큰마음 먹고 풀정장을 입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 딸이 저 잘 때 이거 매니큐어 칠해 놨더라고요. 미처 못 지우고 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오늘 개강하는 날이니까 OT를 좀 해볼 거고요. 아시겠지만 뭐 강사 소개 정현돈입니다. 아실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로 질문 답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질문 답변이요. 그래서 인강 보시는 분도 제발 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가면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마이클래스 클릭하면요. 네 여러분 강의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아마 오늘 이후에 다 지급돼 있을 거예요. 그럼 클릭하면 저도 다 들어가 있답니다. 제 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누르면 재생 나오잖아요. 그럼 재생을 누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생을 누르면 여러분 홈페이지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렇게 뜬다고요. 이렇게 뜨면 제일 밑에 교수에게 질문하기, 교수님에게 질문하기 있어요. 요 클릭하면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 개인 강사 페이지도 보면 비밀인데 가르쳐 드릴게요. 제 강사 페이지 보면 저도 제 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달았지? 그쵸. 질문이 이렇게 뜬다고요. 이거 안 했다고. 그럼 10시에 딱 문자가 오거든요. 제가 사실 진짜 저희 학원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12시간 안에 답변을 못 다는 경우 요즘 간혹가다 있어요. 많아요, 사실 솔직히. 근데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한 이틀 안에는 다 다니까 꼭 답변을 해드리니까 인강하시는 분은 그걸로 조금 물어보시고 실강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강으로 답변하면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강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실강하실 때 얼굴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절대로 중급회계 원 끝날 때까지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친구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친구도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나중에 오면 이 제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인강 들으시는 분은 적어도 페이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몇 페이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근데 페이지를 확인 안 해주시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책이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이걸 들고 다니는데 여기 교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교재인데요. 네. 작년 책이랑 올해 책이 있거든요. 올해 책이 4판인데 잠깐만요. 그 올해 책이 4판인데 정윤돈 중급회계인데 여기 지금 여기 페이지 빼서 정윤돈 중급회계예요. 이거 보시면 되는데 회계사 세무사 교재고요. 2023년 시험 대비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작년 책인데 나 작년 책 들고 오면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작년 책 들고 오셔도 돼요. 중급회계 원은요. 뭐 올해 개정된 사항 2023년 시험 대비로 개정된 사항이 솔직히 진짜 미미해요.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리면 세 줄이면 돼요. 뭐 엄청 대단하게 교정됐다고 막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없어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세 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중급회계 원은 작년 책을 쓰시나 올해 책을 쓰시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문제도 좀 몇 개 교체를 해놓고 정말 탈곡기 돌리는 마음으로 그 오타를 다 수정했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작년 책 갖고 다니시는 분은 작년 책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급회계 2부터는 올해 책을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많이 중급회계 2는 올해 좀 많이 바꿨어요. 내용이 바뀐 건 없는데 교재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뭐 제 책이 교보문고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1등 아니면 2등이기 때문에 오늘 검색해봤는데 오늘 3등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방학 때라서 그래요. 조만간 다시 1등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뭐 에디셔널 코멘트는 우리 회계 원리 때 얘기했던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회계 원리랑 다르게 중급 회계부터는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그럼 객관식 문제는 보통 우리 기출 문제를 넣어놨고요. 주관식 문제도 2차 책에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꼭 중요한 문제들만 넣어놨다고요. 제가 특별히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주관식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풀어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문제가 좀 부족해서 이걸 풀고 추가로 네 객관식 책을 사서 좀 공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우 땡큐죠. 하지만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책만 정확히 푸실 수 문제만 정확히 푸실 수 있으면 돼요. 요걸 반복적으로 푼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는 아마 2장까지는 우리가 말문제, 3장까지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가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말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는데 제가 4장부터는 문제 몇 번까지 푸시고 끝나면 다 얘기할 겁니다.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푸세요 하는 것들은 꼭 풀고 오셔야 돼요.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이 중급회계부터는 키핸드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요약서거든요. 요약서. 그래서 키핸드북 잠깐 보면 그러니까 아무 단원이나 꺼내 보면 키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왁구 위주로 회계 처리랑 왁구 위주랑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이런 요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요약서. 아, 선생님 한 권 더 파시려고 만드셨군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중급회계 책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지만 원 써 있잖아요. 투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근데 나중에 객관식 가면 객관식 책도 요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은 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때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객관식 때부터는 요걸로 수업할 거예요. 아이고. 물론 이게 싫으면 이걸 들고 다니셔도 돼요. 요걸로 수업을 할 건데 그 단권화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단권화.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볼 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이걸 들고 다녀도 되겠지만 단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단권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수업을 좀 들으신 다음에 괜찮아서 객관식이랑 주관식 2차 강의까지 다 들으실 것 같으면 요걸로 수업할 거기 때문에 여기 때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여기다가 이제 좀 써놓고 단권화를 시켜놔야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나중에 쓸 건데 뭐 지금 안 사시더라도 나중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걸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것들만 옮겨 적어서 여기에 단거나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요. 요 책은 1차 때 객관식 때랑 2차 때 쓸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재무회계 공부 순서를 좀 보면 회계원리 있어요. 회계원리 뭐 회계원리 들으시는 우리 승리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처음 오신 분들 나 지금 회계 완전 처음인데 그냥 오늘 개강한다고 해서 왔어요. 회계 완전 처음이에요. 자신있게 들어주시면 돼요. 한 분, 두 분. 자신있게 들어주면 셋, 넷, 다, 그렇죠. 한 10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형이사학적인 말 문제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오늘 개강하면 회계 원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3장까지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3장. 회계 원리 기준으로 3장. 3강 말고 3장. 회계 원리까지. 난 재무제표까지. 여기까지는 듣고 오셔야 중급회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합해봤자 한 20강 내외일 겁니다. 근데 제가 회계 원리 되게 짧게 찍었거든요. 뭐 한 40분씩, 43분씩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1.5배속 한번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3장까지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럼 저는 옛날에 회계 원리를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회계 원리를 들어봤으면 회계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분계죠. 분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전기 하셔야 돼. 전기. 일렉트로닉 말고 티 계정에 옮겨 적는 거. 전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까지 다 하고 나면 우리 나중에 뭐 하죠? 시산표 만들죠. 시산표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기억이 나셔야 돼. 시산표 만들고 나면 우리 뭐 하죠? 시산표 만들고 나면 뭐 하긴 결산 수정분계 배우잖아요. 결산 수정분계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하고 나면 사실 얘가 뭡니까? 수정 전 시산표고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죠.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뭐예요? BS와 IS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뭐 하죠? 장부에 마감을 하잖아요. 이거 다 기억나셔야 돼요. 요거 사실 저번 작년 중급회계까지는 제가 이 OT 시간에 요거 사례 들어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쭉 써드렸는데 정말 회계를 아예 안 듣고 온 분도 있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 적어도 회계를 하나도 안 듣는 분도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이걸 중급회계에서 다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꼭 아셔야 돼. 그래서 회계원리 1장부터 3장까지는 들어야 돼요. 꼭.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이제 중급회계 1, 2가 있거든요. 중급회계 1이랑 중급회계 2를 배울 겁니다. 그럼 중급회계 1, 2가 있으면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회계사 시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무사 시험 있죠.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중급회계 1, 2에서 몇 문제씩 나올까요? 중급회계 1, 2에서 똑같이 25문제 나와요. 물론 얘는 고급회계가 들어오면 한 24문제, 23문제 정도 줄긴 하는데 회계사도 한 25문제 나옵니다. 왜냐면 회계사는 고급회계가 별도로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5문제, 25문제 나와요. 뭐 회계사는 이게 좀 더 많이 나와요. 세무사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사는 이게 12, 이게 13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고급회계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요게 비슷하게 나오거나 세무사도 아니면 이게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세무사는 당연히 회계사는 당연히 이게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거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야 세무사인데 지금 1차 공부하는데 지금 무슨 중급회계 2까지 하려고 그래 중급회계 1까지만 하면 전혀 문제 없어 이런다고요. 요즘엔 그럼 100% 꽈락 나요. 꽈락이 뭐라고 그랬죠? 40점 미만 100% 꽈락 나요.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그래서 우리 중급회계 2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그럼 좀 보면 우리 난이도 배우는 난이도 이 배우는 단원 자체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중급회계 2가 어렵죠. 중급회계 1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겪어봤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데 중급회계 2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고요. 타영이 배운 난이도는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양은 어떨 거야? 양, 양, 양이라고 쓰고 수업 시간이라고 쓸게요. 수업 강의수 어떻게 많을까요? 당연히 이게 많아요. 당연히. 왜냐면 중급회계 1을 알아야 중급회계 1 베이스로 중급회계 2를 복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중급회계 1이 훨씬 양이 많아요. 단어는 몇 개 안 되지만 훨씬 양이 많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강의 시간도 중급회계 1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할 거예요. 중급회계 1을 알면 중급회계 2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양이 많아요. 중급회계 2가.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시험 난이도 이거는 학습 난이도였고 배우는 데 있어서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벡터 나오고 막 화학 물리2 화학2 이런 거 나오면서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했거든요. 제 친구들 다 공대생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수학2라는 걸 저희 때 배웠어요. 요즘엔 통합교과인가? 모르겠어요. 수학2라고 미분적분 했다고요. 도너츠 부피고 하고 배울 때는 개 어려워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뭐 30번 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배울 때는 중급회계 2가 훨씬 어렵지만 시험 문제 자체는 중급회계 1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더 어렵다고. 그래서 요거 제끼고 요거만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얘는 거의 기본 문제에서 예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얘는 나오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 어렵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중급회계 2까지 꼭 완주하셔야 돼요. 이 간혹가다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신다고 하시고 학원에 개강하고 한두 달 정도만 나오다가 그 다음 과정 어떻게 들었는지 또 다음 과정 또 와가지고 한두 달 듣다가 또 그 다음 과정 한두 달 듣다 이런 분들 있어요. 늘 꽈락 나요. 늘. 왜냐면 앞쪽이 문제가 훨씬 어렵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중급회계 1, 2를 해볼 건데 중급회계 1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중급회계 2는 뭐 선배한테 들었던 어떻게 들었던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급회계 2를 제일 재밌게 가리키는 강사 저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아야 되는 게 고급회계가 있어요. 여러분 고급회계. 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고급회계 하니까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해갖고 고급회계 실제로 중급회계 1, 2를 알아야 배울 수 있는 뭔가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중급회계 1과 2는 어떤 기업 하나가 거래하는 걸 배우는 거라면 고급회계는 회사와 회사가 합쳐지는 걸 배우는 게 고급회계예요. 또 우리 해커스 그룹이 있다면 해커스 영어도 있고 해커스 공무원도 있고 해커스 경영도 있고 해커스 금융도 있을 거예요. 해커스 공인중개사도 있고 또 아는 얘기 안 해주면 삐져요. 있다고요. 만약 계열사가 5개 있다고 하면 우리 중급회계 1에선 각 계열사들이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장부를 작성하는지를 배워볼 거라고요. 그럼 고급회계는 뭐야? 어차피 이 5개 회사가 해커스의 이름을 달고 있는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를 합쳐보는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고급 회계예요. 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회계사 2차 시험쯤 돼야지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회계사는 고급 회계가 1차에도 한 10문제 나오고 2차 때도 한 30% 40% 나오고 하지만 세무사는 1차 때 0 아니면 2 아니면 1 012 012 012 012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돼요. 012 012 012 작년에 아예 안 나왔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차 시험은 나올까 안 나올까? 세무사 회계사는 2차 시험에 이거 나온다니까요. 이게 2차 시험 한 40% 정도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사 업무에서는 세무사에서 고급회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무사를 만약에 합격하시면 고급회계를 쓸 일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물론 일반 민간 기업에 가서 이제 회계팀에 일하시면 고급회계를 쓰실 일이 있겠지만 내가 개업을 했다. 세무 일을 하는 개업을 했다. 그럼 고급회계를 쓸 일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닌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지분법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산업관리인력공단 내부 문서를 보면 지분법은 중급회계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법만 딱 2번 나왔다고요. 지분법은 제가 나중에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 시험 목적으로는 고급회계를 기본 강의 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저랑 제가 시험 1차 시험 임박하면 특강하거든요. 4시간만 들으면 1차 시험에 나온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어요. 4문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고급회계 1차용으로 특화된 4문제. 선생님 저 그래도 좀 미리 듣고 싶은데요. 저희 해커스 홈페이지랑 유튜브에 무료 강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1차도 2차도 고급회계.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본반 때 안 할 거. 회계사라면 당연히 기본반 때 고급회계를 하지만 모든 학원이 세무사 학원에서는 고급회계 안 해요. 기본 강의 때. 나중에 1차 때 특강으로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들으시면 되고.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해는 진짜로 올해 8월에 제가 꼭 찍을 겁니다. 그래서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요거 외에도 고급회계에 40시간 정도 들으셔야 되거든요. 회계사용으로 세무사는 들을 필요 없어요. 회계사용은 제가 올해 8월에 찍을 거다. 올해는 꼭 찍을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본 강의 때는 요거랑 요거 배울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업 구성입니다. 128시간이에요. 32회 할 건데 사실 좀 짧아요. 고급회계는 별도로 놓고요. 32회라 좀 짧아요. 좀 이번에 부지런히 좀 나가볼 건데 일단 중급회계 18회 할 거고요. 중급회계 2, 1 18회, 중급회계 2, 14회 할 겁니다. 당연히 중급회계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 부강을 제가 원래 부강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많이 혼나서 웬간하면 부강을 좀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나가볼게요. 이렇게 갈 거고요. 네. 고급식 회계사 하시는 분은 8월에 제가 40시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개정사항이 있는데 개정사항이 진짜 미미해요. 하나는 이미 제가 회계 원리 때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용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책 보셔도 되고 작년에 공부했는데 뭐 바뀐 거 많아요? 새로 들어야 됩니까? 뭐 그렇진 않아요. 미미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고요. 준비물을 아시겠지만 계산기 갖고 오셔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 1장, 2장, 3장, 4장부터는 계산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회계 원리 때도 얘기했죠. 요거 카시오 계산기 요거 사셔야 됩니다. 저한테 자꾸 다른 거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그냥 이거 사셔야 돼요. M 플러스 M 마이너스 나와 있는 걸로.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네이버에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치면 나와요. 그거 사시면 돼요. 12자리가 있고 14자리가 있는데 실무에서 계산기를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푸팅하다 실수하기 때문에 엑셀로 그냥 붓붓하지 뭐 실무에서 이러고 계산기 쓴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노인네죠.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1, 2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회계는 숫자가 작은데 세법은 진짜로 가끔씩 천억 단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자리로 사주시는 게 좋아요. 14자리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회계 원리 때도 얘기했지만 연습장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연습장. 제가 진짜 속이 터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심심하니까 필기를 한다고요. 그럼 대학교 때 공부했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책 구석탱이에 막 필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필기할 건데 어떻게? 그래서 일단은 연습장을 갖고 오셔서 연습장에 좀 옮겨 적으신 다음에 복습할 때 꼭 중요한 내용만 책에 옮겨 적는 게 좋아요. 단거나. 그래서 연습장을 뭐 스프링도 좋고 2차 연습장도 좋은데 여러분들 2차 연습장 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프링 책 하나 사셔가지고 회계 원리 그
필기하는데 따로 놔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도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중급회계 필기 노트 드릴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하도 뭐 필기 노트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시면 그 여학생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쓴 글씨인데 컴퓨터 같아요. 이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동영상도 올려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필기 노트도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본인이 좀 써봐야죠. 드려도 안 보고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연습장을 꼭 갖고 오셔야 되고 3장이 끝나고 4장부터는 저희가 다 계산이에요. 손으로 계속 써볼 거라고요. 근데 집에서 복습할 때 복습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었대. 선생님 동영상을 2배속으로 빨리 들었대. 근데 문제가 안 풀린대. 그럼 저한테 막, 아, 선생님, 저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 강의 2배속으로 한번 더 보고 책도 한번 읽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막 이런다고요. 진짜 돌아버려요. 손으로 푸시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그 저도 학교 고시반 있을 때 보면 그 자기 도서실에 자기 지정석이 있었거든. 지정석에 연습장을 이렇게 쌓아둔다고. 다 쓴 걸 쌓아둔다고. 그게 우리의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 말고 프라이드. 우리가 프라이드였다고. 이게 많이 쓴 순서대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 많이 써보셔야 돼, 진짜. 손이 기억해야지 머리가 기억하면 안 돼요. 그렇죠?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문제도 풀려요. 눈물이 쭉 흐릅니다. 잘하고 있구만. 그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근데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겠대. 그럼 제가 진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연습장 꼭 달고 다니셔야 돼. 자, 여기까지 봤고요. 네. 세 번째, 저희 수업은 일단 이론 수업은 당연히 제가 필기할 거고요. 교재 내용 PDF 띄워서 같이 보겠죠? 문제도 앞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고요. 객관식이랑 주관식은 안 풀어드려요. 뒤에 있는 객관식, 주관식 문제는 안 풀어드립니다. 어느 학원이나 다 그래요. 그렇죠? 정말 나 이건 꼭 풀어줘야겠다.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줄 겁니다. 그렇고요. 중급회계 이번에 필기 노트 제공해요.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필기하기가 난 좀 싫다 하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 노트 싫어하는 게 필기 노트를 만들면 이거대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괜히 막 보게 된다고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싫은데 요즘 또 트렌드가 트렌드인 만큼 저도 만들어 놓은 거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부의 말씀. 제가 이게 잔소리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면 저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결석이나 지각하시면 안 돼요. 결석이나 지각하시면 안 돼요. 결석이나 지각. 특히나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어디서 한번 회계를 대충 들은 분들이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런 분들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 같거든. 저거 간단한 내용인데 뭘 이렇게 시간을 오래 쓰지? 내일은 쉴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와보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진도가 나가 있거나 제가 얘기했던 논리 전개를 못 따라왔기 때문에 쟤는 저 문제를 왜 저렇게 풀까?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회계를 한번 공부했던 분도 초심으로 들어와서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노베이스 전용 강사입니다. 노베이스 전용 강사예요. 좀 더 어려운 어드밴스를 원하면 다른 분 찾아가시면 돼요. 노베이스 전용 강사. 그래서 제가 살아나왔어요. 노베이스 전용 강사. 노베이스 전용 강사. 그러니까 그냥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제발. 그쵸? 근데 빠지면 안 돼. 빠지면 특히 중급회계 1까지는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 기준으로 중급회계 1 5장까지만 내가 다 알아들었다. 뭐 푸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지만 그래도 내용은 다 알아들었다. 수업 듣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이미 절반은 회계사 세무사예요. 나머지는 저 뚱뚱한 원재 선생님 알아서 하시겠죠. 절반은 회계사 세무사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뭐 하면 안 돼? 빠지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중급회계 1까지 빠지면 안 돼. 논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급회계 2는 괜찮아.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단원마다 다 달라요. 중급회계 2는 단원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중급회계 1은 단원마다 다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 만약에 남자친구가 자기야 한번 만나.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사귀겠어. 오늘 만나서 얘기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주 중급회계 1이 안 끝났어. 뭐라 그러셔야 돼? 미안한데 중급회계 1이 아직 안 끝났어. 수업 듣고 오후에 만나자 이러셔야지.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데 결석이랑 지각은 정말 안 돼요. 정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본 강의는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하고. 물론 나중에 2차 강의나 중간식 때 객관식 강의 때 선생님 이 부분이 와닿지가 않아요.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그러면 진짜 뭐라고 하지만 기본 강의 때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제발 좀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으로 푸는 겁니다. 손으로 눈으로 보면 안 돼. 손으로 얘기 있고요. 이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앞으로 이제 회계사 세무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한 100번 정도 좌절의 시간이 올 거예요. 정말로. 제가 가끔씩 모의고사 본다고 우리 매일 퀴즈는 못 보는데 제가 3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보면 시험 본다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근데 시험 봤는데 막 시간도 부족해. 10개 막 20개 봤는데 20개 중에서 10개밖에 못 맞춰. 10개도 못 맞춰. 인도지 지나가면서 한숨 쉬어 막 이러면 진짜 현타가 온다고요. 그런 거 100번 이겨내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어. 제일 짜증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있는 애들 대답하고 막 끄떡끄떡 한다고요. 그 친구들은 2번 들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 100% 이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여튼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꾸준히만. 포기하지 않고. 우직한 애들이 빨리 붙어요. 똑똑한 애들은 1차는 빨리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2차까지 봐야 되는데 2차는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똑똑한 순서로 붙는 게 아니라 진짜 우직한 순서대로 붙어요. 정말로. 더 웃긴 건 똑똑한 애들이 노력도 한다는 건데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하시면 돼. 우직하게. 우직하게. 제발. 그쵸? 요거 그래서 중간에 좌절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 제가 혹시 회계 원리 때 광장시장 얘기했나요? 얘기했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제가 혹시 발표나는 얘기했나요? 시험 발표나는 얘기했나요? 시험 발표 날 얘기했어요? 아트레온 가고 그런 얘기했어요? 저기 영어 발표 나가지고 막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서강대 지나고 다 했네.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직업이 진짜 점점 좋은 직업이에요. 그 회계사나 세무사가 이게 요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레드오션 아니니 뭐 AI가 다 대체된다고 그러지만 요즘 정말 시장이 업계 화랑입니다. 그렇죠? 응. 저도 사실 어제 놀러 갔다 왔거든요. 놀러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데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요. 제가 볼 때 회계사나 세무사 합격하시고 한 5년 정도만 고생하시고 열심히 배우시면 10년 차 정도 되시면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 풍요 정도는 누리실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직업이라. 문과에서 이만한 직업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변호사 빼고. 그러니까 정말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저희 학원이 합격률도 꽤 높답니다. 애들 표정 좋잖아요. 합격률도 높답니다.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오시면 돼요. 안 빠지시면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본반 전출이에요. 제가 강의 벌써 10몇 년 했거든요. 기본반 전출한 순서대로 붙어요. 진짜로. 진짜로. 무슨 이유를 대고 4번, 5번, 6번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인강 들었다고 하지만 전 안 믿어요. 그냥 무조건 전출하시는 거예요. 물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꼭 혹시 빠지게 되더라도 그날까지는 복습 강의 꼭 들으시고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전출이 제일 중요해요. 성실한 순서대로 붙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OT는 마쳤고요. 이제 수업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중급회계 한번 펴보시죠. 네, 우리 회계 원리 때 했던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가볍게 나갈 건데요. 네, 중급회계 1 10페이지죠? 10페이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우리 회계가 뭔지부터 가볍게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회계 다 아시잖아요. 회계가 뭐예요? 뭐라고요? 정보 제공? 맞아요. 회계는 정보 제공입니다. 가볍게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셀트리온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셀트리온 회장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존경합니다. 그분이 그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나오셔가지고 삼성 전기에 입사했다가 정부 기관 비슷한 데서 일을 하시다가 대우에 있는 그 김우중 회장님 눈에 들어가지고 30대 초중반의 대우 그룹 전무가 된다고요. 되게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땐 더 어려웠겠죠. 80년대인데. 근데 그렇게 대우그룹 전무로 근무하시다가 대우그룹이 IMF 때 공중분해되잖아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나온다고, 40대 중반에 나온다고요. 잘려서 나온 거죠.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문과 출신이잖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다가 자꾸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엄마 아빠가 너 이제 뭐 할 거니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시달려가지고 사업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항상 IT 버블을 불 때라서 IT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봐도 이게 너무 버블 같더래. 그래서 IT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좀 봤다는 거죠. 잠깐 여행도 가서 봤더니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아주 유망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시작하게 돼요.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하는 애잖아요. 바이오 시밀러가 뭡니까? 복제약 만드는 회사예요. 복제약. 맨 땅에서 약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겠지. 개발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값도 비쌀 거라고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뭐냐면 완성된 약이 있으면 그 약의 화학식은 내가 분석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 화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려워. 왜냐면 와인이랑 식초도 화학식은 똑같기 때문에. 와, 근데 와인이랑 식초가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어렵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단 돈이 덜 든다고요. 그럼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건 정부에서 복제약 만든대. 약 100기. 정부에서 권장할까요?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을까요? 복제약을 만든대. 내가 고생해서 만들어놨더니 딴 데서 우리 화학식 베껴갖고 약을 만들었대. 그럼 어떻게 했어? 우리보다 약값이 싸겠지. 들어간 돈이 적으니까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복제약을 권장할까요? 권장 안 할 것 같아요. 권장해요. 왜냐면 싸거든. 그쵸? 싸거든요. 그 셀트리온이 이걸로 포지셔닝을 아주 잘해가지고 실제로 괜찮은 회사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 셀트리온이 있다고. 셀트리온. 오늘 하루 종일 셀트리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OT니까 1교시 때는 좋은 얘기만 할 거고요. 2교시 때부터는 OT가 아니니까 안 좋은 얘기도 할 건데 셀트리온이 있어요. 그럼 여기 경영자도 있을 거예요. 가볍게 보자고요. 그다음 뭐 있어요?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누구 있어요? 대여자도 있을 거예요. 투자자가 누굽니까? 주주가 있겠죠?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또 누구도 있겠어요?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산 사람도 투자자가 되겠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대여자는 은행이죠. 은행. 돈 빌려준 사람. 대여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밖에 채권자라고 있어요. 셀트리온한테 우리 회사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대. 그래서 외상값 받아야 된대. 그런 사람들을 그 밖에 채권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지금 고민이 있을 거예요. 투자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추가로 더 돈을 투자할 건지 말 건지, 대여자 입장에서도 돈을 더 대여해 줄 건지 말 건지, 그 밖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나 지금 더 추가로 외상을 추가로 더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겠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의사결정을. 그럼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보가 필요하겠죠. 셀트리온 하면 보통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바이오 시밀러, 이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좀 업종에 전망 유망하다고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어요. 먹는 거. 이게 주사 개발하고 있다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먹는 거 나온다며.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유망해요. 회장님 실제로 만나보면 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인사이트 하시고 넘칩니다. 진짜 열정이. 그래요. 바이오심을 유망해. 그 신약도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래도 대단한 게 매출이 조단이에요. 진짜 매출도 잘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 매출이 잘못된 거라는 걸 뒤에서 또 얘기할 거지만 하여튼 매출이 조단이라고요. 그럼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저희 업종 좋은 업종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나옵니다. 저 매출 조단이에요. 이러면 그래? 그럼 우리 경영자 입장에선 계속 투자해야겠네. 대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주식 사야겠네. 돈 빌려줘야겠네. 외상 계속 줘야겠네.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라고 하잖아요. 그 회계가 뭐라고?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정보가 필요할 때 기업이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걸 회계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회계가 뭐니? 너 회계원리 듣고 중급회계까지 듣는다며 회계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결국 중급회계에서 회계 처리를 배울 때 A 회계 처리가 있고 B 회계 처리가 있으면 왜 A 회계 처리로 가야 돼? 왜 A 회계 처리로 하래? A 회계 처리로 해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A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중급회계 공부할 때 왜 이렇게 할까?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거야.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그럴 때는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회계라는 건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중급회계 때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여기요, 여기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 실체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 경제적 실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 경제적 실체가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을 그냥 고급지게 경제적 실체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교재에 밑줄 그어드린 이유는 여러분 책에도 밑줄을 그라는 소리겠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결국 이 회계라는 게 뭐라고? 회계라는 게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 때도 얘기했지만 북위랑 정보랑은 다르다고 그랬죠. 북위는 단순히 정부에 기록하는 거라면, 회계는 뭐라고요? 장부에 기록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보도 제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보를 제공할 때 봐봐. 이 정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저희 매출 조 단위예요. 저희 올해 매출이 2조라고요. 이렇게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재무적 정보라고 했었죠. 재무적 정보. 밑에 셀프 스터디 보면 나와 있죠. 재무적 정보는 화폐로 측정이 가능한 정보. 화폐로 측정이 가능한 정보 하면 또 헷갈리는데, 숫자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해요. 괜찮죠? 두 번째로 뭐, 저희 바이오 시밀러 업종 진짜 유망하고 정보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저희 조만간 신약이 나온다고요. 이런 정보는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는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비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저희 올해 매출을 2조 달성했어요. 이미 올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무슨 정보라고 그래? 이런 걸 과거 정보라고 하고요. 저희 바이오시밀러 엄청 유망해갖고 내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신약 나오면 매출이 더 늘 거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미래 정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 10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딱 하나 나올 수 있지.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만 포함하고 있지,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얘기하는 정보라고 하면 재무적 정보 그리고 과거 정보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합니다. 야, 해커스 경영 작년에 매출이 600% 늘었다는데, 보니까 윤돈이가 이게 라인업도 좋고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것 같아. 회계 정보에 아니에요. 회계 정보예요. 이런 것도 회계 정보라고. 괜찮죠? 그래서 교재에 밑줄 잠깐 걸보면, 여기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니까, 현재에는 회계 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하고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까지죠. 괜찮죠? 요 정도만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 구분이 있습니다. 요건 잠깐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보시면 다시 회계라는 게 기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정보 이용자가 있으면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요게 회계라면서요. 그쵸? 근데 이 정보 이용자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아까 우리 경영자 있었고 대여자 있었고 투자자 있었고 그 밖에 채권자 있었는데, 경영자랑 대여자, 투자자 그 밖에 채권자 중에서 한 명만 성격이 달라요. 누가 성격이 다를까요? 경영자만 다르죠. 왜 경영자만 다를까요? 그쵸, 경영자만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사 밖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누구? 경영자.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이가 대여자, 투자자, 기타 채권자가 있다고 했었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럼 나 봐요. 얘네들을 나누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계 원리를 뭐 빠르게 복습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시면 내부 정보 이용자랑 외부 정보 이용자 보면 얘네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두 개가 차이가 있죠. 내부 정보 이용자는 뭐가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싶다니까요. 다.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해요. 저는 사무실이 두 개 있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원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학원 일만 하는 사무실이 있고 회계사 일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학원 일하는 사무실 저희 직원이 어제 뭐 나와서 일해주기로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소심해서 말을 못해요.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이러고 있다가 저녁 때 메일 오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여자친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응급실 가느냐고 간호하느냐고 못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냥 말해줘서 고맙다. 얘기 안 했으면 삐질 뻔했어 막 그랬거든요.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뭐만 하면 될까요? 저의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 저희 아내죠. 아 죄송해요 아내는 경영자가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에? 아 미래 현금 듣고 오셨군요. 자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건지 미래 현금 창출 능력만 관심이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아니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결국 주가라는 게 그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요.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야 주가가 오르는 거고 돈 빌려준 사람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야 돈을 계속 빌려줄 거 아닙니까? 결국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관심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 정보의 유입 경로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를 어디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경로에서 다 얻죠. 자 옛날에 저희 학원에서 세법 가리키는 이훈섭 선생님이 있는데 한번 둘이 삐져가지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실에서 막 이렇게 북대서 막 쌩까고 그랬어. 막 이렇게 쌩까고 그랬다고요. 나이 차이는 6살 나지만 제가 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쌩까고 그랬다고요. 그쵸?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원장님이 지나가다 원장님 만났는데 원장님 선생님 아직도 이윤혁 선생님이랑 싸우셔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쵸?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샀다고 이재용 씨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즉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는 괜찮을까요? 이거 회계할 때 얘기했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례는 아니에요.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지.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게 외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대요. 다른 말로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경영자가 정보를 제공하죠. 저희 아빠 사장님인데 우리 아빠 재무제표 만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도장을 찍는다고요. 경영자가 작성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요. 유입 경로. 세 번째로 정보의 작성 원칙. 내부 정보 이용자는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저랑 훈협쌤이랑 싸웠다고 하면 원장님은 야 그 두 명 또 싸운 거야? 이렇게 그냥 그 두 명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쵸? 뭐 원전선이랑 저랑 있으면 큰 뚱땡이 작은 뚱땡이 이래도 알아듣는다고요. 작성 원칙이 필요가 없죠. 그쵸?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때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기들만 쓰는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모르겠죠.
해커스랑 땡땡 스터디를 비교한다고 하면 땡땡 스터디랑 해커스랑 제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대. 그럼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작성 원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그래? 요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갭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2교시까지는 갭을 계속 배울 겁니다. 작성 원칙이 필요하니까 갭. 여기까지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정보의 양과 질과 형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고, 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관리 회계라고 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뭐라고 그래요?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윤돈이랑 뭐 배울 거예요? 재무 회계 배울 거잖아요. 관리 회계는 누구한테 배워요? 저희 학원에 제일 최장신 어문희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회계 원리 때는 제가 요 얘기도 하고 이게 말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계 원리 때는 얘기하지만, 중급 회계부터는 이게 내올 내용은 말 문제나 시험 문제 나올 내용은 아니죠. 구분하자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 회계를 배울 거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굳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말 문제가 나올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험에 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경영자요. 1번 경영자는 회계 정보의 공급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경영자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회계 정보의 수요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회계 정보의 공급자도 되지만 회계 정보의 수요자도 맞아요.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는 경영자가 제공하잖아요. 공급자 맞아요. 관리회계 이게 사실 누가 쓰는 거예요? 경영자가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회계 정보의 공급자이며 수요자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 우리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고, 좀 이따 보겠지만 재무회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대표로 뽑아서 걔네들만 만족하는 회계 정보를 만들어 보겠대.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배웠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새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시는 분은 끄고 회계 원리부터 3장까지는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통해서 경영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요거랑 비교해 봅시다. 저 개인적으로 이 강의실 참 좋아하거든요. 좀 뭔가 아늑하고 사람도 좀 모아지는 느낌이 들고 좋은데, 요 강의실이 안 좋은 게 금요일이랑 아침에 가끔씩 저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요것도 말 문제로 구분하셔야 돼.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뭔지는 회계 원리 때도 얘기했잖아요. 뒤에서 또 얘기할 거지만, 그럼 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보면 요것도 두 개로 나눠.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제공한다. 경영자는 제공한다. 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경영자가 만들어서 주거든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는 걸.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근데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의존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정보, 모두가 오케이 하는 정보만 모아서 제공하는 정보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영자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요만큼만 줄여서 제공한다니까. 그럼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의존해, 안 해? 안 해요. 나중에는 요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한 소리 같지만 나중에 요거만 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요거 와서 보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좀 필기를 좀 해놓으실게요.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교재 11페이지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의 구분 나와 있고요. 밑에 내부정보 이용자만 바로 볼게요. 내부정보 이용자 보면 내부정보 이용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자이다 나와 있고요.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회계정보의 산출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지침이나 규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나와 있고요. 외부정보 이용자 보시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죠. 정부, 일반 대중 등이 있다. 외부정보 이용자에는 외부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일정 통일된 지침과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근데 걔를 뭐라 그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그림 나와 있고요. 여기 셀프 스터디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 여기죠.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회계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될 필요가 없고 경영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좀 체크하시고요. 미안하지만 여기다가 나중에 요 정도 얘기는 좀 써놓으실게요. 밑에다 요 정도는 그래도 시험에 나올 얘기는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계 분류 있는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나눠져 있는데 뭐 이건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원가에서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표도 나와 있지만 굳이 읽으셔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봤고요. 밑에 에디셔널 코멘트 보시면 세무회계가 나와 있는데 이 세무회계는 재무회계랑은 성격이 틀려요. 회계가 붙지만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 세무회계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얘기가 제한테 배울 얘기가 아니라요. 원재훈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거고요. 우리 시험엔 세무사 시험엔 안 나오는데 회계사 시험에는 정부회계라고 또 있어요. 이 정부회계는 정부기관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정부회계라서 또 우리가 배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13페이지에 재무 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